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한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현재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상당히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사철 그러지만 문사철 중에서도 역사가 가지는 의미는 진정 크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또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일사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벌써 이걸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소견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완간한 거는 소설 환단고기 옛날에 2권 냈고 이번에 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권 완간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일사 중에서도 이제 신시봉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시봉기는 태백일사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정신사가 그대로 들어있고 핵심이 여기에 상당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지난번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한번 강의한 걸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신시봉기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태백일사 중에서도 이 신시봉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동북아 문명의 출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분에 의해서 가장 빛나는 우리의 왕조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태오복희, 염제신농, 시우천왕 이 3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일대기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고대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고 우리 역사를 출발하게 해준, 그러니까 문명을 출발하게 해준 이 3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시봉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달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 시각으로 보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시각으로만 보고 살아왔고 우리는 또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버린 것도 있고 또 외국에 의해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적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깔아뭉개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번에 걸친 마지막 단계가 일본에 의해서 망가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치명적인 약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 역사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역사책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걸 바꾸면 모든 것의 한 7, 80%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일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아 역사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교 어디에도 없는 환국, 단국, 고조선의 고대사의 복원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왕조가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줄이라도 있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사학계에서 사라져버린 내용들이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국, 단국, 고조선에서, 고조선도 신화라고 얘기하는, 아직도 진짜 제가 화가 날 정도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환국, 단국이 있는데, 고조선도 신화라고 그러는데 환국, 단국을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환국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석유환국이라고 해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석유환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환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국은 배달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달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면 우리 언어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무언진 모르지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단국입니다. 그걸 주식이 배달 역사라고 그러고 배달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배달의 후손이면 배달이 뭐가 있는데 그 배달이 바로 단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국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배달 역사입니다. 배달 후손이고 배달의 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달 민족이라는 것도 바로 이 단국에서 나온 겁니다. 단국은 바로 배달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신시봉기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양 문명의 출발이기도 하고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드렸던 것이 우리의 삼성인이 있다. 단국의 삼성인이 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분들 중에서 세 분을 꼽으라면 태오부키, 그 다음에 염제신농, 치우천왕입니다. 이 동양 문명의 출발을 시작하게 만드는 분들이고 또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문명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태동하게 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중요한 역사의 태동자들이기도 한 분이 바로 태오부키, 염제신농, 치우천왕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이 신시봉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오부키 선생은 음양오양을 완성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오부키 선생은 음양오양 완성과 주역의 출발을 시작하게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염제신농은 저 신농, 농사의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대로 풀면 농사의 신입니다. 신농이니까. 의학과 농경의 시조로서 역시 동북아 문명을 처음으로 태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염제신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도깨비라는 상으로, 도깨비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치우천왕에 의해서 송동이 문화가 개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고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도 신화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고조선의 역사를, 그 다음에 고조선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거기에 구체적인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시봉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시봉기는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점에서 황제 헌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가 같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고 뒷부분에서 황제 헌원의 그 정체성, 이 황제 헌원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황제 헌원은 우리 동이족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 헌원은 치우천왕과 같은 동이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운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태백일사 신시봉기 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본문이고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헌원을 토벌하여 신하로 삼았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헌원을 토벌해서 정벌해서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의 일부가 여기 지금 나오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공손헌원이라는 자가 있었다. 공손헌원. 이 헌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토창민의 우두머리였다.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실 거는 토창민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헌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토창민의 우두머리였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치우천왕께서 공상에 입성하여, 이게 지역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펴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히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큰 뜻을 품었다. 누가? 헌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병마를 크게 일으켜 치우천왕과 승부를 겨루려 하였다. 헌원이. 천왕께서, 이 치우천왕을 얘기합니다. 치우천왕께서 항복한 장수 소우를 먼저 보내 탕록을 포위하여 멸하려 하실 때 헌원이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감히 수많은 전쟁에 나섰다. 천왕께서 9군에 명하여 4길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시고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곧장 탕록의 유웅의 들판에서, 이게 지역입니다.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서방을 조이면서 참살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토창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창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우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손헌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누구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라는 인물과 소존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바로 소존과 소호는 황제헌원의 공손헌원의 황제헌원과 공손헌원이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선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황께서 구군의 명하여를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국은 12국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국도 9부족이 그들이 연합이 돼서 나라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 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9군이라는 건 9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국도 그렇고 단국도 그렇고 고조선도 그렇고 한 나라로서 전체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분할을 해서 다스리도록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하고 전체를 군사권을 가진 그 중앙에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래서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또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를 독려하시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 바쁘게 도망쳐 백리 안의 병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러니까 이건 치우천왕에 대한 공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이에 기주, 연주, 해수, 태산 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의 성을 쌓으시고 해대에 집을 지으시니 헌원의 무리가 모두 신하로 자기 신하로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항복을 해서 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당시 서쪽 땅의 사람들은 한갓 화살과 돌팔매만 믿고 갑옷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치우천왕이 뛰어나고 강력한 법력에 부딪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담이 서늘하여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였다.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해수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치우천왕께서 해수와 태산 땅을 모두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수가 어디에 있죠? 해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넣을까 하다가 제가 지역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을 가능한 한 피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수는 누가 뭐라 해도 황하와 양자강, 장강이라고 그러죠. 장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산동반도 밑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고 도시로 얘기하면 상해 바로 윗부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점령을 했고 또 태산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태산. 태산이 어디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산동반도 옆쪽에 태산이 있습니다. 이 태산.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다 차지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째, 당시 서쪽 땅의 사람들은 한갓 화살과 돌팔매만 믿고 그러니까 여기는 청동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헌원의 나라 사람들 헌원이 지금 치우천왕한테 대들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화살 여기서 쇠화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나무 화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살과 돌팔매 그러니까 돌과 나무로 쇠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일방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천왕을 그렇게 쳐주는 이유도 청동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헌원 쪽에서는 이 처음에 둘이 붙었을 때는 아직도 나무와 돌로만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깨부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해대를 얘기하는데 해수와 태산을 얘기합니다. 이 해수와 태산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탕록의 10년 대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치우의 입장, 치우의 상황을 먼저 여기서 지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동두철액, 그러니까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진 머리와 철액, 쇠로 만들어진 이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 이를 알지 못해서 동두철액이라 여겼다. 적의 낭패가 얼마나 심하였는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시우천왕이 더욱 군용을 정비하여 사방으로 진격하였다. 10년 동안 헌원과 73회 싸웠다. 장수는 필요한 기색이 없었고 군사는 물러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수행을 잘했고 진짜 용맹하게 싸웠다는 얘기인데 73번 싸워서 73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철로 만든, 그 다음에 머리에 쓴 거로는 구리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그 고구려 때나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몇 번 느끼는 거가 이 북방민족들이 가졌던 그 복장이 이미 배달국 때, 단국 때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대로 전수돼서 내려온 것이 우리의 고구려고 우리의 복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방민족들의 대부분들이 이걸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국이 12국이었고 단국이 9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다가 다시 뭉쳤다가 이합집산을 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그 사람들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화 쪽에서는 아직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미 거기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동북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갑두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갑. 이 개갑이라는 거는 갑옷으로 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무는 투구입니다. 이게 투구두자 투구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 개갑이라는 건 미늘 갑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늘. 미늘이 뭔지 그건 뒷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건 미늘 투구입니다. 미늘로 된 갑옷과 투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바로 보셨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나옵니다. 개갑두무. 갑옷과 투구,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닐처럼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두철액이 나옵니다. 동두철액.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두철액은 동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철로 된 이마, 무쇠로 된 이마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장수들이 쓰던 이렇게 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미늘 갑옷과 미늘 투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미늘은 뭐냐? 미늘은 물고기의 비늘 비슷하게 빗대어 꾸민 조각.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로 여러분들 갑옷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뻥 쏘면 밑으로 화살이 뚫리지 않고 옆으로 흘려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비늘처럼 된 겁니다. 이 비닐처럼 이렇게 겹쳐진 걸 미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늘입니다. 낚시와 같이 거스름이 뭐야? 요 거스름이 뭐예요? 요 갈고리. 미늘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갈고리를 보면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갈고리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데 여기 갈고리 하나가 더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낚시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것을 이제 미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늘은 뭐죠? 이게 비늘입니다. 근데 이걸로 비닐처럼 이렇게 비닐처럼 돼서 만드는 것이 미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미늘입니다. 여기에 낚싯바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낚싯바늘 이렇게 하나 빠지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늘입니다. 요 미늘이라는 건 뭐냐면 요것이 이제 비늘이잖아요. 하나하나는 비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위에서 밑으로만 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다 밑에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거 밑에 요거 넣은 거고, 요거 밑에 요거 넣은 거고, 계속 밑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마저도 옆으로 삐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만드는 모양, 요것을 하나하나 쌓은 모양은 미늘처럼 됐다고 그러는 거고, 요거 하나하나는 비늘처럼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미늘쇠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물에서 출토된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가야 시대에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가야 시대 때. 그래 가야 시대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가장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가야였다고 그런 거예요. 고구려가 아니라 가야였다고 나옵니다.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철 수출도 많이 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야 땅에서도 이런 것들이 투구 모양이나 장군복 같은 것이 그대로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 선진 문명을 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앞섰던 것이 가야국인데, 결국은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민일로 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역사 유물도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다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가 있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진짜 새를 숭상한 민족이었다고. 새를 숭상하는데 대표적인 거가 삼조고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조고는 뭐죠?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인데 태양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스러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다리도 세 개가 있는 겁니다.